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열심히 공부해도 단 하루만 지나면 읽은 내용의 70%는 뇌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사용하지 않는 정보를 알아서 정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뇌의 특성을 극복한 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같은 강의를 들어도 배운 걸 더 오래 기억하고 실제로 써먹는 사람들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똑똑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정보를 다르게 다룰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읽거나 공부하거나 학습한 모든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2단계 프레임워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프레임워크를 10년 정도 사용해왔는데요. 의대에서 의학 지식들을 배우고 병태생리를 공부하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여러 논문을 읽을 때, 최근에는 개인 생산성이나 사업과 관련된 책을 읽는 데까지 활용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이 지속적이고 그리고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이유는 읽고 배우는 과정을 뚜렷하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비 단계이고 두 번째는 소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인 소비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2배속으로 듣고 책도 빠르게 읽습니다. 재독, 삼독하며 밑줄을 치며 계속 읽죠. 그럼에도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또 다른 강의와 책을 몇 시간 동안 찾아보고 또 읽습니다. 하지만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뇌의 학습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제가 사용하는 이 프레임워크가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정보를 기억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정보가 뇌로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정보가 뇌에 남아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소화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 단계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주 간과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시간이 없으니 우선 읽자라고 생각하면서 머리에 정보를 계속 주입합니다. 정보를 소화시킬 시간을 따로 갖지 않는 거죠. 결국 어느 정도 뇌가 가득 찬 이후부터는 정보를 아무리 뇌에 넣어도 들어오지 않고 오래 남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학습 후 그 내용을 잊어버리는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읽은 내용의 최대 90%까지 잊는다고 합니다. 수시간 동안 정보를 읽고 머릿속에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만약 읽은 정보의 90%를 잊어버린다면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보의 소비를 더 늘릴 것이 아니라 정보를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소화하는 데에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후에 두 번째 단계가 따라와야 진짜 학습이 일어나는 거죠.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소화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완벽히 정리된 체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얼마 없을 거예요. 이런 건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단계를 모두 마스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보 흡수율을 높이고 읽고 배운 것을 실제로 활용하는 능력까지 극대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지금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하고 계시거나 어떤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중이시라면 이번 영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걸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진짜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단순히 기억이 목적이 아니라 기억한 지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수능 시험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사실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배점이 작습니다. 배점이 높은 문제는 이런 사실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입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늘 제가 소개할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전제를 하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로 모든 정보가 같은 방식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의사이자 테드 연사 10년 이상 경력의 교육 전문가인 저스틴 서엉에 따르면 정보는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종류에 따라 효과적인 소화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즉 어떤 정보에 속하느냐에 따라 소화시키는 전략이 달라지는 거고, 달리 말하면 각각의 정보에 맞지 않는 잘못된 소화 방식은 구독자님의 학습을 더 힘들게, 더 오래 걸리게, 덜 효과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프레임워크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학습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소비와 소화 과정입니다. 소비 과정에서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읽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액티브하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소화 과정에서는 정보를 페이서, 분류에 따른 적절한 전략으로 소화하여 내 지식으로 만듭니다. 자, 이제 1단계 정보 소비 단계부터 페이서까지 하나씩 살펴보며 어떤 정보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는 취미 독서와는 좀 다릅니다. 더 전략적으로 읽습니다. 뇌과학에 기반한 검증된 이론들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CC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C는 컬러베이스 효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롤렉스 시계가 갖고 싶어졌다고 해봅시다. 거리를 나가보면 이상하게 롤렉스 시계를 찬 사람들이 계속 눈에 띕니다.
테슬라를 사려고 검색하고 찾아본 뒤에는 도로에 안 보이던 테슬라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롤렉스 시계와 테슬라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걸까요? 아니겠죠. 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의 깊게 보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컬러베스 효과라고 부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경험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효과를 독서나 학습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에 집중하면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을 때 그 해결책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효과를 의대생 때 그리고 전공의 때 가장 많이 경험했습니다. 읽어야 할 것은 무수히 많았고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두꺼운 교과서는 다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궁금하고 지금 내게 필요한 몇 개의 문단들만 찾으면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건 내가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할수록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즉,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책을 읽으면 책 속에 어떤 내용이 내게 도움이 되는지 전부 알 수 있게 됩니다. 읽으면서도 책 속의 내용을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갈지에 대한 생각들이 마구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책을 읽으면 이제 독서는 인생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컬러베스 효과를 잘 이용하기 위해 우리가 정보 습득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적어보는 것입니다. 종이에 적어도 좋고 메모 앱에 적어도 좋습니다. 파라체계를 사용한다면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목록들이 현재 우리가 가장 몰두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리마인드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독서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뇌가 알아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줍니다. 두 번째 C는 호기심입니다. 2014년에 뉴런에 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어떤 퀴즈를 내고 정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알려주기 전에 모르는 사람의 얼굴 사진도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뇌 영상을 촬영해서 확인해본 결과 정답을 궁금해하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답을 기억해내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여주었던 모르는 사람의 얼굴도 기억해내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호기심이 기억력을 높인다는 거죠. 이 호기심을 학습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목차를 먼저 보는 겁니다. 어떤 책이든 어떤 강의든 그 맨 앞에 목차는 항상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짐작이 되면서도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목차는 작가들이 독자들의 궁금증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노력해서 일부러 그렇게 지은 거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명확히 한 뒤 목차를 보면 이건 무슨 내용일까? 이걸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지금 드는 궁금증들도 처음 적었던 문제 옆에 같이 적어두고 답을 찾으면서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 학습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C는 캡처의 수집입니다. 제 템플릿을 사용하시는 GTD 파라 유저분들께는 익숙하실 거예요. 독서 학습을 진행하며 영감을 주는 모든 것들, 내게 유용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수집하는 겁니다. 아이디어, 참고 예시, 도식, 사진, 떠오르는 궁금증 모두 모읍니다. 이렇게 수집한 모든 것들이 나중에 문제 해결을 위한 재료들이 됩니다. 많이 수집할수록 좋습니다. 수집할 때는 이게 나중에 필요할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이 끌렸다? 바로 수집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이 필요합니다. 수집을 위한 환경 설정에 대해서는 이 영상과 전자책을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액티브한 소비 전략 3가지 CCC였습니다. 이제 소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보는 PACER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종류에 따라 효과적인 소화 방식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P는 절차형 정보입니다. 절차형 정보는 무언가를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청진기 사용법, 혈압 측정하는 법, 넥타이 매는 법, 유튜브 편집 팁 같은 기술을 알려주는 정보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코딩이나 영어, 일본어 같은 언어도 이런 절차형 정보에 속합니다. 이런 절차형 정보는 무조건 직접 해보며 연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차형 정보를 읽고 외우고 필기하지만 실제 연습은 1, 2주는 지나서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읽고 넘어가기만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절차형 정보는 즉시 실전에 적용하지 않으면 금세 잊혀집니다. 자칫 공부한 시간이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연습할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연습할 시간이 없다면 멈춰야 합니다. 정보 소비를 아예 멈추고 연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낫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연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더 많이 읽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으면서 정보를 쌓기만 하는 거죠. 영상 처음에 얘기했듯이 정보의 소비와 소화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소화되지 못한 정보들은 결국에는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읽는,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소화하는 시간, 적용하거나 연습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야 기억에도 더 많이 남고 실제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무언가를 배운 뒤 연습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까먹을 것 같다면 시스템을 이용해 넛지할 수도 있습니다. 세컨브레인 OS를 비롯한 제 템플릿에서는 노트에 할 일 추가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시스템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이 노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를 은근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절차형 정보를 얻었다면 할 일 추가 버튼을 눌러서
꼭 연습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정리해서 절차형 정보 습득 전략은 연습, 즉 할 일을 뽑아내어 실행하며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페이서에서 A는 아날로거스, 유사한, 비유적인을 의미합니다. 유사형 정보입니다. 사실 유사형 정보는 기억하기 가장 쉬운 정보 중 하나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지식들과 연결되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류의 흐름을 물의 흐름으로 비유하여 설명한다든지,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을 도로 교통망에 빗대어서 표현한다든지, 학습과 기억을 근육에 빗대어서 반복할수록 강해진다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유사형 정보에 해당됩니다. 우리 뇌는 이런 유사형 정보를 좋아합니다. 비유와 유사성을 활용하는 것이 이해력과 장기 기억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여러 번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1단계인 소비 단계에서는 이 정보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적극적으로 떠올려야 합니다. 이것과 비슷하네, 이런 점이 닮았네, 이런 걸 찾는 거죠. 이렇게 어떤 정보가 유사형 정보로 가공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전략은 크리틱, 비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을 놓칩니다. 유사성을 만들었다면 이 비유가 실제로 얼마나 적절한지 비판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학습을 근육 훈련과 비유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어떤 상황에서는 이 비유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지, 혹은 더 나은 비유가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 비판 과정은 새로운 정보를 훨씬 깊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사성을 만들고 강화하는 연습이 새로운 정보가 그냥 새로운 정보로만 남지 않게 하고 이미 있는 내 지식 네트워크에 더 강력하게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독자님께서 디지털 노트를 모으고 계신다면 유사성을 만드는 건 아날로그 환경보다 더 쉬워집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내 노트들을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쉽게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파라로 노트 정리를 하고 계시다면 새로운 정보로 노트를 작성하였을 때 비슷한 프로젝트와 영역, 자원을 둘러보면서 유사한 노트들을 찾아보고 이 새 노트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가진 키워드를 검색해서 기존 노트들을 찾아보면서 유사성을 만들 수도 있고요. 정리해보면 유사형 정보의 전략은 비판이고 다른 기존 노트들을 검색하고 연결하면서 이해력과 기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절차형 정보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다룬다면 개념형 정보는 이건 무엇인가를 다루는 정보입니다. 사실, 이론, 원리 같은 것들이 이 개념형 정보에 속합니다. 주로 과학 과목에서 다루는 것들이죠.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가 지식이 되어 사용하려면 보통 절차형 정보와 개념형 정보 둘 다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혈압 재는 법을 알려주어서 혈압을 잴 수 있어도 지금 혈압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런 건지, 다른 관련된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진단하고 결론을 내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념형 정보를 소화시키는 핵심 전략은 구조화입니다. 얻은 정보들을 배치하고 연결하면서 스스로 재구성해보는 것입니다. 마인드맵도 좋고 상하이 목록으로 목차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구조화를 하다 보면 개념들과 사실들을 파편적으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하게 해주고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어떤 개념을 보면 그 개념들 뒤에 숨겨진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죠. 반면에 초보자들은 개념들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 관계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책에 있는 문장과 단어들을 그냥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처럼 지식들의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을 때는 잠깐이라도 종이나 태블릿을 꺼내서 마인드맵을 그려보거나 상하위 관계들을 다시 써보는 게 좋습니다. 읽은 내용이 늘어나면 여기에 더 내용을 추가하고 옮기고 재배치해서 관계를 살필 수 있습니다. 노션 같은 디지털 메모 앱에서는 작은 노트들을 묶는 큰 노트를 만드는 것이 구조화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독서를 하면서 여러 조각 노트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조각 노트들을 묶는 하나의 북노트, 아웃풋 노트를 만듭니다. 이 아웃풋 노트 안에서는 이 책의 전체적인 주제와 함께 내가 만든 작은 노트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구조들을 갖는지를 적어봅니다. 종이에 마인드맵을 그리는 건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해야 할 때 종이가 부족하거나 지우기 어렵다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만 디지털에서는 쉽게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기에 물리적 한계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개념형 정보를 내 지식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업을 듣느라 혹은 책을 읽느라 구조화할 시간이 없다면 그럴 때는 정보 소비를 멈춰야 합니다. 정보의 소비와 소화는 항상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는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소화해야 하고 또 그때는 단기 기억도 사라져서 더 많은 양을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미래의 나에게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거죠. 소비하는 시간을 줄여서 소화 시간을 늘리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요약해보면 개념형 정보의 소화 전략은 구조화입니다. 마인드맵을 그리거나 다른 노트들을 묶는 더 큰 노트를 만들어서 개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정보의 소화 과정에서 오래 걸리는 것들은 위에서 설명한 PAC입니다. 나머지 E와 R은 서로 비슷하고 더 간단합니다. 두 가지의 핵심 전략이 동일해서 그렇습니다. E는 에비던스, R은 레퍼런스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너무 비슷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일주일에 수시간씩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형 정보인 에비던스는 C의 개념형 정보를 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들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입니다. 통계와 사례,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개념형 정보입니다. 스탠퍼드 연구팀에 따르면 멀티태스킹 그룹은 단일 작업 그룹보다 작업 효율성이 40% 낮았다. 그리고 이게 증거형 정보이고요. 개념형 정보를 뒷받침해주죠. 습관은 의식적인 행동이 반복될 때 자동화된다. 이건 개념형 정보이고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 매일 같은 시간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 습관 유지율이 80% 이상 높았다. 이런 것들이 증거형 정보입니다. 이 근거형 정보를 다루는 핵심 과정은 수집과 반복입니다. 수집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수집이 맞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발견했을 때 즉시 기록하고 저장하는 거죠. 바로 필기를 해도 좋고 노션이나 옵시디언 같은 세컨 브레인 시스템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얘기하지만 속도입니다.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발견 즉시 수집해야 합니다. 반복 전략의 방법이 이제 E와 R, 증거형과 참고형 정보의 차이점인데요. 증거형 정보를 소화시키는 반복은 이 정보를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지 생각하고 그 방식으로 직접 사용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거나 글을 쓰면서 이 근거형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죠. 수집과 반복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형 정보는 소비하면서 수집하고 나중에 따로 반복의 시간을 갖는 구조로 다뤄야 합니다. 책을 읽는 중에 무작정 암기하려고 읽고 또 읽고 필기만 해서는 오히려 학습되지 않고 외워지지 않는 거죠. 레퍼런스, 참고형 정보는 가장 다루기가 쉽습니다. 참고형 정보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 진단 기준이 되는 정확한 공복혈당 수치 126,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연도 1789년 이런 것들입니다. 참고형 정보를 다룰 때도 증거형 정보와 동일하게 수집과 반복 방식을 씁니다. 우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수집합니다. 세컨 브레인 시스템, 암기 카드 등 편한 곳에 모아두면 됩니다. 하지만 참고형 정보는 근거형 정보와 다르게 어떤 문제 해결이나 긴 설명에 직접 쓰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그냥 정확한 값만 바로 떠올려야 할 때가 전부입니다. 이럴 때는 간격 반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암기 카드 등을 활용해서 반복 카드에 약간의 간격을 두면서 하는 거죠. 참고형 정보를 암기해야 한다면 매일 시간을 30분 정도 따로 정해서 반복해주면 됩니다. 간격을 둔 반복 학습으로 이 구체적인 정보는 장기 기억이 됩니다. 절대로 읽는 순간이나 혹은 강의를 듣는 순간에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개념형 정보들의 구조를 만들고 비유형 정보들을 연결하고 그걸 비판하는 데 쓰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정보들의 연결을 돕기 때문에 기억에도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프레임워크를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학습을 소비와 소화 두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대부분 소비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니 소화 비율을 높여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 단계에서는 CCC를 활용하고 소화에서는 페이서, 각 단계에 맞는 전략을 활용하면서 학습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요소를 매번 확인하고 실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분류하려다 보면 결국 무언가를 놓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매번 생각하지 않고도 습관처럼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세컨 브레인 OS에서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연결하고 실행하는 모든 학습의 흐름을 돕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세컨 브레인 OS 사용자분들은 위의 전략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몇 가지는 시스템의 넛지로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쓸만한 정보를 보면 바로 수집하고 그 정보를 명료화하며 할 일을 뽑아내고
노트를 만들고 만들어진 노트들을 서로 연결하며 자연스럽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며 비교합니다. 이 노트들을 엮는 큰 구조 노트를 만들어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면 개념 이해에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내 세컨 브레인을 탐색하고 검색하는 습관을 들이면 읽은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컨 브레인 OS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 전략을 읽기와 기억에 특화된 방식으로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확장팩 템플릿도 지금 제작 중입니다. 읽은 내용을 구조화하고 연결하며 게임처럼 보상을 받아 반복하고 습관으로 만들도록 설계된 몰입형 서재 템플릿입니다. 학습 전략을 좀 더 집중적으로 실천하고 싶은 분들께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출시 알림과 프로모션 코드를 받을 수 있는 사전 등록 페이지 링크를 캡션에 달아두겠습니다. 여기에 이메일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가드너였습니다.